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석학초청 특강의 사회를 맡은 한국현대사연구원장 허동현입니다. 먼저 이번 이정식 교수님의 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 올립니다. 이번 석학초청 특강은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해서 5월 1일 목요일, 그리고 5월 8일 목요일, 그리고 5월 13일 화요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이정식 교수님은 저희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시자 미국 펜실버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한국 근현대사 및 동아시아 현대 정치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이십니다. 여전히 여든을 훨씬 넘긴지만 치열한 학자의 삶, 연구자의 삶을 계속 걷고 계신 이정식 교수님은 최근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호사를 출간하셨고 1974년에는 미국 정치학회 최우수 저자상을 받으신 데 이어 2012년 국내 최고 권위의 경항합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에 있는 양력 소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럼 강연자이신 이정식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까 중간 시험이 끝나서 모두 해방되어 가지고 다 떠나신 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날도 비가 오고 그러는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독립사상의 진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또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좀 그러한 독립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던가 또는 그 사상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던가 하는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신라 시대부터 다 독립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또 삼국 시대에 보면은 다 독립한 국가들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지금부터요, 언제 독립사상이 태동하였던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13세기에 들어와서 몽골족이 고려를 침해했고, 그리고 그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고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책봉을 받게 하고, 이러한 그 종속 관계를 그때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지금의 말로 쓴다면은 종속국가라든가 또는 위성국가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얘기가 제기가 됩니다. 원나라 시절에 볼 것 같으면은 고려 세자들이 원나라에 가서 자라야 됐고, 또 원나라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왕녀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제도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국이
설립되었을 때 명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 국호를 정해줬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을 때 저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울분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선 왕조가 유교의 하나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주자학을 국시로 삼음에 따라서 이 정석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나갔습니다. 유교의 교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심이라 할 것 같으면은 잘 아시다시피 중화 사상이겠습니다. 유교 교리에 따른 국제 관계였습니다. 중화 사상의 기본 또는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천자, 즉 하늘의 아들 천자를 보게 됩니다. 유교 사상에 의하면은 천자는 하늘과 땅 또는 하늘의 신과 땅 위의 백성을 연계하는 자로서 하늘이 기후와 풍토를 주관하듯 하늘의 아들인 중국의 주권자는 중국에 힘이 미치는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북경에 많이 지금 가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북경에 있는 천단을 가보셨나요? 둥그란 검은 빌딩인데 그 천단은 천자가 말하자면 중국의 황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되면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게 기도를 하고 홍수가 나면은 비를 못 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천자는 그 정치 행사에 있어서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는 직접 통치를 했지만 거리상으로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직접 통치가 힘든 곳에서는 석방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명나라와 조선 간에는 이 두 가지 장애물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즉 중국의 만리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경까지 압록강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나 멀었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진족이 있어서 금나라 또 후금 이런 것을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로서는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속국가 또는 위성국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국이 유교 특히 유교 중에 주희에 주장한 주자학이 조선왕국의 국가적 종교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명나라와 조선왕국은 문화 철학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은 동이라고 부르는 오랑캐 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문화와 정치의 중심이 중화인데 비해서 조선은 오랑캐였던 것입니다. 이라는 말을 쓰죠. 한자로 이라는 한자가 있지만 그건 오랑캐 이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방 예의주 국가라고 자랑을 하곤 했는데 우리 선조인 박규수 씨는 이 말을 치욕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오랑캐 중에서 예의를 아는 족속이다. 참으로 기특하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동방 예의지 국가라는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즉 화이 관계는 중화라는 화자하고 오랑캐 이자하고 관계죠. 화이 관계는 강자였던 중국의
왕조들과 상대적으로 약한 주변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중국 대륙을 통치한 국가들의 성격이 변환함에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과거의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서 분개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원나라 시대를 보면은, 원나라와 고려 시대를 보면은 몽골족이 잘 아시다시피 기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헝가리에 가서 놀란 일이 있는데, 헝가리라 할 것 같으면은 유럽의 아주 서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몽골족하고 싸운 자리를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이 있죠. 거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누브강 옆에, 다누브강 바로 강변에 있는데, 그러니까 몽골족의 그 병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무자비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고려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몽골의 공격에 대항하다가 정복을 당했는데, 몽골족은 자기들에게 저항했던 민족에게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몽골 원나라가 조선을 정복한 후에 수십만의 조선족을 원나라로 몽골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적지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인구의 절반은 끌려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몽골에 있는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절반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단일민족이 여러 곳에 씨를 아마 뿌렸던 것 같습니다. 명나라의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몽골에 비하면은, 원나라에 비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온화한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쇠퇴하여 가고 있을 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친구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저항 세력을 조직해가지고 드디어 몽골이 중국 땅에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명나라가 시작된 근원입니다. 그래서 몽골을 물러친 명나라는 대단히 온화했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명나라에 대해서 아주 늘 감사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청나라가 일어서 가지고 명나라를 물러친 후에도, 그것이 1644년인데 물러친 후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명나라에게 감사하는 뜻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우리 동이 조선에게 취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감정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로 시조 주원장이 처음에 고려가 보냈던 사절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투옥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고려는 왜
명나라에게만 충성하지 않고 아직 끈떡이가 조금 남아있는 몽골에게 또 역시 충절한다는 그러한 사절단을 보내고 있느냐?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그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제3째 황제 그 영락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영락왕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조선족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몽고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락왕은 조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처녀 300명을 보내라고 말하자면 공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처녀들이 많이 끌려갔죠. 저는 그때 이런 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조선 나라에 있어서 조혼이 시작한 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13살쯤 되면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조혼이 시작된 것이 이러한 그 처녀 공출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 조선 그 왕조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처녀 사냥이 이때만큼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가의 처녀들을 또 처녀 중에서 이쁜 처녀들을 끌어다가 명나라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금과 은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1403년에는 1000필의 말, 1407년에는 3000필의 말을 바쳐야 했고 1407년에는 1만 두의 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고려 땅의 소와 말이 아마 다 말라 없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명나라가 우리에게 준 말하자면은 요구였습니다. 영락왕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예쁜 조선 여자는 권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씨 댁은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생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3년 후에는 1410년에는 죽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명나라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뜻을 늘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또 망해버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44년에 만주에 있던 여진족이 산해관을 넘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가서 명나라를 패망시킨 여진족이 중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 전에 1644년에 중국을 만리장성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여진족이 조선을 치고 들어왔죠. 정묘호란 1627년 병자호란 이것이 그 여진족이 조선을 치고 들어온 것인데 정묘호란에는 청나라가 3만 명의 병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에는 10만의 병력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그만 조선 땅에 3만의 군력이 들어왔어도 정말 황폐화할 것인데 그 다음에는 10만 군력이 조선 땅을 짓밟았다. 그런 글을 읽을 때 정말 분개하게 됩니다. 이미 임진왜란으로서 나라가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또 이 호란 두 번의 호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정말 임금된 사람의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은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또 민생을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제일 급한 첫째 순위는 first priority는 무엇이냐? 민생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광해군이 나오고 또 인조가 나옵니다. 광해군은 뭐냐? 광해군은 그 당시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고 만주족이 또는 여진족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가 원병을 청하자 강홍립 장군 휘하에 1만 3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면서 형세를 보아서 향배를 정하라. 향배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러한 지령은 후에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반했고 우리의 은혜를 갚아야 할 명나라를 지지하지 않고 새로 올라오고 있는 청나라에게 청나라 쪽을 지지하라는 그러한 지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대역죄로 할까요? 규탄을 받았고 또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른바 인조 반정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임금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 명분을 따라서 명나라를 지지해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진족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금이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명예를 지켜야 되고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규범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나라의 국사를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한국으로서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신흥 중국하고 쇠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하고의 관계,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이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광해군은 쿠데타로 인해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물러가야 했고 그 결과라서 3만 명의 만주족이 조선을 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또 10만 명의 만주족이 치고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화 사상, 이런 관계는 중화 사상이라는 하는 사상으로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대 관계.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사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는데 이 제도는 중화 사상과 소중화 사상으로 이념적인
정당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4대 사상은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한 후로부터 조선만이 명나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나라다. 즉 소중화라는 긍지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 사회에 그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호족은 힘이 강해서 중국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그 오랑캐들은 야만인들이 아니냐. 우리는 명나라로부터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다운 유교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만이 문명된 국가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말을 쓴다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데올로기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지금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밑에서 살고 계시죠. 아주 행복한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그 군국주의 사상, 그리고 일본의 그 신도 이데올로기, 말하자면 일본은 구름을 타고 내려왔던 아마테라스 대신 오미카미, 아마테라스 여신의 후계자로서 이루어진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성립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군국주의적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외워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교육에 관한 칙오, 명치천왕이 내렸다고 하는 칙오였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일본 역사에서는 127대 왕입니다. 저희 때는 126대 왕이었는데 그 초대 왕으로부터 126대 왕까지의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외웠습니다. 아침마다. 또 그렇게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저기 꼭대기에 그 카미다나라고 있는데 그 조그만 신사 모양으로 거기다가 절을 하고 3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본 신도주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밑에서 살아봤습니다. 저는 만주에서 살다가 1948년에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위대한 수령님 밑에서 1950년 12월까지 있다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철저했죠. 저는 중국 공산당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노래도 지금 하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한판 할 겁니다. 또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잘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 시대의 노래도 많이 기억하고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대는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일제시대의 그것, 그 다음에 저는 만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또는 그 모든 제도, 그 다음에 또 이북에 와서 몇 해 살면서 우리 김일성 장군 밑에서 또 그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한에 내려오니까 반공 사상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 당시에 반공 사상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부산이 그 당시에 임시 수도였는데 부산의 다방에서는 차이콥스키를 레코드를 틀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그 러시아 사람이면 다 빨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음악은 틀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막스 베이바, 여러분들 사회학자 막스 베이바 아시는 분 계시죠? 막스 베이바라고 책에다가 표면에 막스 베이바라고 그 크게 쓴 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형사들이 너 막스를 배우냐? 너 빨갱이 아니냐? 끌어가곤 했습니다. 막 이러한 그 반공주의,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데요. 조선 왕국 시대의 이데올로기라 할 것 같으면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주자학, 그것도 주자학의 엑스트림으로 가가지고 위정 척사 노선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원군 시대에 위정 척사 서양을 배척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양이죠. 양이를 배척하는 쇄국 정책을 쓴 이유를 아시나요? 쇄국 정책을 썼다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였느냐? 말하자면 이 오랑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상뿐만 아니라 오랑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위정척사라고 양리를 배척하는 노선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 그런 행위를 취하건 안 된다는 그 입장이 우리 선조들 중에 특히 양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1897년 10월에 조선왕국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개정한 걸 아시나요? 그랬는데 그때 고종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축하 파티가 멋있게 열렸고 또 명성왕후 민비가 대한제국이 됐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성왕후에 대한 왕후의 그 장례식을 다시 쳤는데 그 당시에 경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길에다가 양쪽에다가 나무들을 쫙 갖다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왜 그런지 한 달도 못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럴 정도로 아주 큰 경비를 써가지고 황제로 승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교 선비들은 이것을 못된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최익현, 유인석 이러한 위정척사파에서는 서구의 의례에 따라서 존호를 바꾸는 것은 짐승의 제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소중화의 나라 조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소중화의 나라에서 황제의 즉위를 한다는 것은 망령되어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의 사상은 철저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엽에 들어와서 중화사상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독립사상이라는 것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그 전에 사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과 독립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 사상의 쇠퇴, 이것은 19세기 말역에 들어와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볼 때는 또 중국의 역사에 볼 때도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천지개벽의 일이었습니다. 중화 중심 세계로부터 서양식의 국제 질서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나 할 것 같으면은 청나라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속국이라고 여기고 있던 나라들, 조선을 포함한 월남이다, 베트남이다, 이런 나라들을 모두 해방을 시켜가지고, 해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해방을 시켜가지고 독립국을 만들어서 이 나라들을 이끌고 하나의 지역 공동사회를 만드느냐, regional system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초이스였죠. 우리로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선이 독립돼가지고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하나의 초이스였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속국이었던 나라들을 서양식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의 4대 사상 밑에서의 속국, 이른바 위성국가들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은 국내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라 하는 것은, 서양식의 식민지라 하는 것은 군대가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하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그것이 바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초이스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 체제, 동양 나라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북양 대신이었던 이 홍장이 홀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 홍장, 북양 대신. 그런데 그 사람이 택한 것은 말하자면 서양식의 식민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4대 사상 밑에서의 제도, 이것을 서양식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세계를 조선에 파견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리홍장은 자기가 조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은 미국 대사에게, 그 당시엔 공사였는데, 미국 대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실질로 조선의 왕이다. 내가 결정하면 아무거나 다 그대로 된다. 그렇게 원세계를 조선 왕국에 파송했는데, 원세계의 직함이 아주 복잡합니다. 뭐라고 한자로 한참 나오는데 그거 읽어봐야 소용도 없죠. 근데 원세계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조선에 나와 있는 미국 공사가 당신의 직함은 뭐이고 직책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영국이 인도에 보낸 총독이나 같은 격이다. 말하자면 나는 중국의 조선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홍장의 결정을 내린 다음에 중국 상인들이 막 홍수같이 몰려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종전에 9배의 숫자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역이 중국과의 무역이 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조선 왕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처음 시기였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은 조선은 지금의 티베트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중국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많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에 대해서는 책이 많이 쓰여졌어요. 중국의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 한국의 학자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학자들, 영국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책들 많이 썼습니다. 그게 그걸 몇 가지 이유를 따져볼 것 같으면 첫째로 1644년부터 200여 년간 중국을 통치하다 보니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권이 오래가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격언을 들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파워라고 하면 권력이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 한 말인데 어느 나라에서나 오랫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죠. 그 부패한 예가요. 청일전쟁 아시죠? 1894년부터 95년까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국에도 함정이 많았습니다. 서양에서 그 군함들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군함에 포탄을 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탄을 실으면 그 중량에 따라서 배가 조금 내려가죠. 그러니까 포탄을 싣는 대신에 모래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마침 내려가죠. 외견상으로는 아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모래 가지고 총을 쏘면은 대포를 쏘면은 이게 발사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중국 해군은 망해버렸어요. 이거의 부패의 하나의 예입니다. 또 청나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진족이 들어가서 한나라, 말하자면 중국 한족의 나라를 침투하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대내적으로 개혁을 하려면은 개혁하는 상대가 주로 지주들, 정권을 지주하는 그 분자들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할 경우에는 자기 지지 세력이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오래 가다 보니까 아주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쇠퇴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또 서양 나라들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편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840년에서 42년, 그 다음에 1857년에서 1860년인데, 그 이유는 뭐냐? 왜 아편전쟁이라고 하느냐? 영국이 중국하고 교역을 했죠. 교역을 하는데 중국에서 도자기도 사고 무슨 은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고 무슨 실크가 뭐죠? 비단도 가져오고 그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니까 지불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 당시에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아편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편을 사라. 중국에서는 아편 사면은 아편쟁이만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야 아편 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사느냐? 대포를 갖다가 꽝꽝 쏘는 겁니다. 이게 아편 전쟁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제2차 대전은 제2차 아편 전쟁은 개항을 하라. 첫 번째 그 아편 전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콩이 99년 동안 조차를 했죠. 영국에게.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그것이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중국의 항구들도 열어라. 우리하고 교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배를 70척을 보내가지고 천진 공격을 하고 북경으로 공격을 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중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북쪽에서 자꾸 영토를 침해하고 들어옵니다. 또 프랑스가 베트남, 중국의 속국이었던 월남을 또 침식하고 들어와서 차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청나라의 영토가 자꾸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일본이 류큐, 지금 오키나와죠. 그 류큐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양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일본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상태가 계속했는데 일본이 중국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일본이 그냥 험박 가서 먹어버렸습니다. 카고시마 현에 일부러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홍장이 있다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조선도 이제 저런 처지가 될 테니 우리가 영향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신흥 일본하고 충돌이 되죠.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은 왜 중국이 이렇게 자꾸 팽창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청일전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쓰는 분함, 이것이 전체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 부패한 군대가 일본하고 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지고 그 결과로서 시모노세키, 한국에서는 마관이라고도 그러고 하관이라고도 그러죠. 하관 조약을 사인을 했는데 그 조약의 첫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조선이 독립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제가 아직도 세밀하게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결과, 말하자면 중국이 조선에 대한 특권을 부정하게 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저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난 것이 소재필입니다. 1896년에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독립신문, 독립협회 뭐 이런 그 독립이라는 말을 쓴 여러 가지 조직이나 또는 신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재필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뭐 2권을 썼는가요? 근데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독립사상이라는 것이 조선 왕국에서 근대사에서 언제 독립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가. 소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전에 이미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전에도 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독립사상을 언제부터 찾아야 하느냐. 제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을 보면은 저는 광해군을 참 좋아합니다. 광해군. 갑자기 광해군이 나와서 여러분들 얼떨떨 하실지 모르지만 독립사상의 근원. 언제부터 찾아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광해군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1575년에서 1641년에 살고 있었고 재위 기간은 1608년에서 1623년이라는 5년이었죠. 왜 이분을 제가 존경하느냐? 왜 이분이 독립사상을 처음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은 그 당시 급격히 변하는 국제 상황 하에서 제가 보건대는 조선의 장래를 가장 중요시 했던 분이다. 청나라도 아니고 명나라도 아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독립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싸우는 사이에서 사태를 보아가지고 향배를 결정하라. 우리의 민족의 앞날이 이 조치에 달려있다. 그래서 광해군이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한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광해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정책상으로 조선에 이익되는 길을 택하려고 그러셨는데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독립사상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분은 누구였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신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독립을 원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중화사상을 배척하고 화의사상을 중화라는 화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랑캐 2조 화의 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독립사상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의 사상을 배척해야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중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가? 저는 그 홍대영, 담원 홍대영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대영은 1731년부터 83년까지 살으셨는데 이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경위가 참으로 재미있고 또 중요합니다. 뭐냐? 이분은 중국에 다녀오면서 거기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책도 읽고 해가지고 지구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본이라고도 하죠. 지구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은 뭐라고 초등학교 시절에 지구본들 많이 둘러버렸죠. 보신 일들 있죠. 지구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 땅이죠. 구라는 말은 공이라는 말입니다. 둥글다는 말입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면은 그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죠. 그러면은 지구본을 보니까 중심이 없다.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땅에 끝이 없는 거다. 지구가 둥그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 않느냐. 지구를 돌리면서 보면 안도 없고 밖도 없다. 그런데 왜 중국은 중화라고 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변방에 있는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오랑캐가 돼야 되느냐. 왜 중국이 중화 중심이냐. 세계에는 중심도 없고 변방도 없다. 이거 지구 위를 돌려보니까 어디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화 사상, 화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중화일 수도 없고 중국이 오랑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지만 오랑캐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중심이고 중국은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지구에는 There's no beginning, there's no end. 예? 그러니까 중화 사상은 이 글러먹은 거다. 세계는 모든 나라가 평등한 나라들이다. 만국 평등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 만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만국, 만이 1만 만자죠. 만국 평등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은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인데 지구를 보면서 지구일을 만들어서 보면서 만국 평등론을 들고 나오는, 말하자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정치, 국제 정치를 논하게 되는 이러한 구상은 아마 경희대학의 휴마니타스 대학에서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부터
사회과학 정치학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특이한 머리 말이죠. 저는 그걸 보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저는 홍대영 씨를 공부를 하면서 책임 있고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서 찾으려고 해도 도서관에 없어요. 제가 다 빌려봤기 때문에. 다 금방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양에 있어서의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등한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러죠? 지전론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 전도선? 전동. 전동이라고 하면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데 이거는 땅이 돌아가니까 지전이겠죠. 지전설이 되죠. 하여간 갈릴레오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중세기 유럽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교회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믿은 겁니다. 우리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빙빙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때는 이단설을 내니까 아주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처벌받았는데 아마 홍대영 선생도 자기 사회에서 그런 말을 선포를 했다가는 아마 제대로 명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소중화 사상에 반대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화의 사상을 저버리고 무슨 만국 평등이라 이건 되지도 않는 말이죠. 근데 이 과정 말하자면 세론을 박차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다는 건 이것은 뉴턴이 말하기를 그걸 엔라이튼멘트라고 했습니다. 엔라이튼멘트는 한국어로 계몽주의라고 번역하나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냐? 그거는 영어로 하면 dare to know, 과감하게 배우는 것이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알고 싶어 하고 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홍대영 선생 그리고 홍대영의 친구였던 박지원, 연암 박지원, 또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이런 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홍대영의 그러한 생각이 김옥균 독립당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그 독립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침투하게 되었던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큰 깨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홍대영이라는 사람을 발견해냄으로써 우리가 독립사상에 언제 진원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손을 들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가탐 학생들이랑 같이 교수님 강의 들으러 왔는데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사회학을 공부해서
그 독립사상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홍대영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그 앞에 그 광해군이 아마 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 단순히 민족 그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그 국가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독립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전에도 그런 국왕은 많지 않았을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굳이 그 광해군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아주 아픈 데를 찌르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시대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는 지금까지 겉핥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제 눈에 띈 것이 광해군인데요. 그 전에 독립사상을 가진 분이 계셨던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 소급해 올라가면은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은 광해군 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그 광해군의 이름을 낸 것은 역사가들이 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홍관식입니다. 모처럼 좋은 강의가 있다고 알려와서 오늘 참석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 선생님 강의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상식적으로 듣기에 서양 사람들은 폴란드의 월소를 존경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서양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봐서 폴란드의 월소를 전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심은 어디냐? 한국의 중심은 제가 양구로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강원도 양구가 한국의 중심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연 이런 거하고 중화사상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폴란드의 월소 중심론하고 한국의 양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얼핏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좀 별로 연결지 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 폴란드의 월소를 통치하는 자가 유럽을 통치한다. 네, 그런 말씀이 있군요. 또 한국의 양구가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말씀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복잡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중심이냐?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북경을 통치하는 자가 중국을 통치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도 거기에 수도를 세웠고 또 청나라도 거기에 수도를 세웠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 개념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냐?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80%는 서울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양구가 중심이라고 그러게 되면 양구가 어디죠?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손혁상 교수님 질문하시겠다. 예,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홍대영의 그 만국평등론이 저한테는 이제 그 1700년도 거의 그 전반기에 나온 상당히 그 획기적인 사상인데,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만국평등론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선생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무슨 스터디 그룹이나 박지원, 연안박지원과의 교류나 이런 만국평등론이 어떻게 좀 확장돼 갔는지, 그 홍대영이 어떻게 자기 만국평등론을 그 당시에 그당 지배적인 그 중화사상, 유교사상과 대립적인 관계를 홍대영이 유지하면서 출판이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갔는지, 그런 그 개인적인 홍대영의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분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홍대영의 그 말하자면 만국평등론이라고 뭐 제가 이름 지은 그 개념입니다만은, 그런 개념은 그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 외로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알게 되었는지, 홍대영에 관해서는 그 후에 그 세대를 보면은 중국의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홍대영의 그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시절에 어느 정도 그 설이 유포가 됐고 또 그 지지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요 가운데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아까 손 드셨죠? 예.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독립 사상에 관한 강연인데, 우리가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 조선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 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감사합니다. 아까 중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중에서 청나라가 1644년부터 1911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많이 부패했고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조선 왕조는 500년 역사에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500년이나 갔으니까 멸망하지 않았다. 500년이 세계 역사에서 500년이나 계속하고 왕성할 수 있는 왕조가 어디 있겠느냐? 왕조를 할 것 같으면은 같은 집안의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왕위를 계승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500년 동안이나 훌륭한 아들들만 나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겠느냐?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일본의 토쿠가와 마쿠부가 일본을 300년을 통치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한, 그 당시에 마쿠부의 그 치부를 뭐라고 그랬죠? 쇼군. 우수한 쇼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같은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양자로 들어온 쇼군들이 우수한 정치를 했습니다. 같은 집안의 피가 500년 동안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죠. 우리 조선왕국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선발된 우수한 관리들로 인해서 관리들로 통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료 사회입니다. 관료 사회의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료 사회는 그 새로운 개혁이라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관료들은 매일 같은 프로시저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같은 절차를 밟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면은 이단자로 몰리기 쉽고 쫓겨나기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택했다가는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개혁하는 것은 옛날의 관료제도에서나 지금의 관료제도에서나 관료사회는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고 새로운 각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이 관료사회가 오래가게 되면은 융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유가 많겠죠. 뭐 역사하는 분들에게 듣게 되면은 당장 들고 나오죠. 그럼 당장이 그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아니라 하는 그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당쟁. 왜 당쟁이 나쁘냐? 당쟁이 나쁜 것은 자기 당파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파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상태에서는 우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당파가 아닌 사람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당파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라 할 것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당쟁 사회에서는 그 당파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쟁 역시 조선 왕조가 망한 이유가 아니었겠네요. 또 한 가지 들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금된 분들의 그 능력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제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세종왕. 그 다음에 용조, 정조. 그럼 세종으로부터 용조까지 몇백 년이 지나갔습니까?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누가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까? 그럼 훌륭한 임금들이 왜 우리가 세종, 용조, 정조 이렇게밖에 또 세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정도밖에 훌륭한 임금이 없었던가? 그럼 만약에 거기에다가 4분이 아니라 8분이라고 합시다. 8분인데 8분만 훌륭한 임금이었고 다른 분들은 훌륭하지 못했다. 우리 고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수는 고종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본 고종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 나라에 무슨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너희 임금이라는 사람이 구석에서 바싹 소리만 나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무슨 독립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저 러시아 공사가 한 얘기입니다. 다른 그 외국 사신들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임금이 훌륭한 분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오래 갔고 관료적인 제도였고 또 훌륭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러니까 500년 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영감을 많이 받은 좋은 특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작년 7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한 5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 강의 중에 그 강해군의 그 독립사상이 이제 최초의 시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대용 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살면서 임시정부를 돌게 됐거든요. 임시정부랑 그리고 저는 윤헌이라고 합니다. 도시락? 예. 네네. 거기도 가서 직접 청소도 하고 했었고. 그리고 어디요? 윤봉길. 유명한 홍구공원. 네네. 예, 거기서 청소도 하고 또 교민들과 몇 명이서 조선족 분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발자취 연구회도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제 약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독립 사상이 이제 미국의 어떤 후원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국 상하이에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꼭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그 당시 중국의 어떤 지식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고 우리 유교가 중국에서 나온 철학 아니겠습니까? 유교 사상부터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대영 선생도 그 당시에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절단으로 가셔가지고 중국을 보고 중국의 그 인사들과 오랫동안 그 문서왕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성유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서양 지식, 서양 과학도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는 또 미국은 다른 시대에 또 영향을 많이 한국에 끼쳤죠. 근데 중국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상해는 제가 어릴 때 1941년에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가니까 81년에 갔는데 40년 동안에 상해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 4년 있다 가니까 아주 천지개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 잘 아시는 말하자면 홍구공원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상해 그 유명한 그 공원이 뭐죠?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공원. 그 무슨 공원 있지 않습니까? 황포강에 있는. 거기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빼놓고 한국 역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도,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거기 사대주의 사상 밑에서 문제되는 일들도 많이 왔습니다. 상해에서 5년이나 계셨다니 참 부럽습니다. 저는 상해 말은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상해 방언, 알라푸셔다. 모르세요? 버프지다. 제가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말 아직도 조금 합니다. 딴 질문이었어요. 예,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또 1년 만에 특강을 통해서 또 뵙게 되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 설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면 간단한 건데요. 저희 강의 그 자료를 보면 그 연안 박지원을 조선의 볼테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면이 볼테르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암 박지원은 조선의 볼테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글을 몇 페이지 써놓은 거 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볼테어하고 연암 박지원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연암 박지원은 중국에 다녀와서 중국에서 본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조선 사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말을 키우는 방식하고 조선에서 말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에서는 말을 키울 줄을 모른다. 근데 말을 통해서 또 사회를 비판을 합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조선의 마부들은 말을 끌고 가면서 자기가 편한 곳만 택하고 말은 아주 힘든 곳만 가게 한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은 이분이 말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과 정치와 백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권은 사람들의 생활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만 하고 착취만 한다. 일만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분의 스타일이 박지원은 중국을 통해서 조선을 비판을 했습니다. 볼테어는 어땠냐? 볼테어는 Letters from England. 그 불란서 말로는 뭐라고 그랬는지 잊어버렸는데요. 저는 그 번역한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영국에 가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망명 가서 있으면서 영국에서는 종교가 자유다.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나라가 혼돈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신앙을 따라서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슨 민주주의적인 그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 당시 그 교회가 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을 통해서 프랑스의 모든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드디어는 그 볼테어가 불란서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테어는 영국의 경우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왜 박지원은 그런 좋은 글을 썼는데도 조선의 개혁을 이룩하지 못했던가. 근데 박지원 그분은 1700년도 분인데 그분의 책이 출판이 된 것이 1909년인가 됩니다. 그동안 조선에서는 그분의 책을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볼테어도 자기 나라에서는 출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볼테어는 프랑스 말로 쓴 것을 갖다가 강 건너 벨지움이다 홀랜드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출판을 하면은 자기 친구들이 다 또 거기 가서 책을 사다가 불란서 사람들이 다 읽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압록강 건너가서 청나라에서 출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의 그 훌륭한
글들이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실학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산도 망명 시절에, 망명이라 할까요? 유배 시절에 전라도 끝에 어디서 계시면서 글을 썼지만은 출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 같은 거는 그 정도 읽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좋은 생각들이 조선 왕국에서는 유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테아는 그렇게 자기가 쓴 글을 다른 나라에서 출판함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외에도 그 두 분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두 분이 살았던 기간도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글을 보면은 볼테아의 그 스타일이나 또는 우리 박지원 선생의 글도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글을 썼는지. 정조가 박지원의 글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양반들의 글이라면은 엄숙하게, 아주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미있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글을 쓰니까 이거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암 박지원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홍국원하고 관계가 틀려가지고 직언을 해가지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황해도 연암에 가서 아주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꽃을 피지 못했죠. 근데 저는 박지원은 조선의 볼테아이다 하는 테마를 앞으로 좀 전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라 씨인가? 이기라 교수. 아직도 변하지 않네요. 저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 끝났어요. 예. 자, 이상으로 2014년 석학초청 특강 첫 번째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깨침과 울림이 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강연은 5월 1일 목요일 1시 30분부터 이곳 청운관 이곳 B117호에서 독립사상의 대두, 개화 독립당의 공론잔, 박규수의 사랑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이정식 교수님께 감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